파이넥스 기술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1호기 50만 톤, 2호기 150만 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호기가 200만 톤까지 크기를 키워왔어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국내 회사와 함께 15년 정도 연구개발을 수행했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재선 공정 기술 개발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 예가 없어요. 스웨덴의 하이브리트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연간 생산량이 8,000톤에 불과합니다. 하이브리트가 지금 연간 130만 톤을 생산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가 대두가 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탈탄소 전략에 대한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분야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정책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강 산업이 왜 중요한지, 또 각국 주요 국가들의 탄소 감축 전략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과제까지 차근히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준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준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철강에 대해서 별도 관세를 부과하면서까지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단 말이죠. 요즘은 사실 AI가 각광받는 시대에 다소 철강 산업은 조금은 경시되거나 소외되는 쪽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이토록 미국에서는 철강 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부터 철강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왔거든요. 올해 3월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 즉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일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You can't make a military라고 했어요. 즉 군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의 위치를 유지했고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군함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죠.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철강과 조선 두 산업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철강이 모든 제조업의 핵심 소재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의 주요 소비 산업은 건설, 조선, 자동차, 에너지, 기계 등으로 모든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후방 산업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1, 2위 수준의 전방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결국 철강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업 생태계는 물론 일자리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되죠. 미국에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5대5 연안의 지역의 제조업 몰락은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나 슬럼화로 인해서 중산층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고요. 결국 사회적인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본 것이죠.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세 외에도 다른 탄소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EU의 CBAM, 소위 말해서 CBAM이라고 하던데요. 글로벌 철강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CBAM은 특별히 EU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EU는 2026년 1월에 탄소 국경 조치인 CBAM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철강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U에서는 2021년도에 클린 스틸 파트너십을 결성했고요. 2030년까지 대형 데모 플랜트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비 26억 유로를 EU 내에 그린 스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는 것이죠. 철광석을 탄소 대신에 수소로 환원하는 기술,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나오는 친환경 제철 기술, 바로 꿈의 기술이죠.
스웨덴에 SSA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꿈의 기술의 파일럿 플랜트로 실증을 마쳤는데요.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예타 사업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수소환원 제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소환원 제철이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지구온난화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의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와 같은 새로운 재난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철강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철강 산업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약 17%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의무를 다한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강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금속, 예를 들어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걸 쓰면 어떨까? 이렇게 철강을 대체할 다른 것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철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구조용 금속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18.8억 톤이 생산이 되었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금속이 알루미늄인데 네. 약 7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강 생산량이 알루미늄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거죠. 게다가 철의 인장 강도는 200에서 5000메가파스칼까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은 300에서 600메가파스칼 정도로 매우 좁은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철강은 1톤을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약 2톤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1톤 만들 때 14톤에서 16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발생을 해요. 대략 철강의 7배에서 8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철강은 대체 불가 소재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로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U요. 탄소 장벽인 CBAM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발빠르게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겠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의 SSAB가 하이브리드라는 기술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같은 스웨덴의 스테그라라는 곳에서는 200만 톤 규모의 설비를 또 건설하고 있어요. 알세로미탈, 티센크루프, 짤즈기터 등에서도 2026년에서 2030년을 목표로 200만 톤 전후의 설비를 구축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르셀로미탈이 글로벌 조광 생산량 2위인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고도 수소환원 제철 투자를 보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소 인프라의 부족이죠. 현실적으로 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EU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환원 제철은 당연히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중요할 테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 수소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내면서까지도 구매하겠다 이런 고객들이 많아야 할 텐데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철강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네도와 일본 철강 연맹을 중심으로 고로 기반 콜스50, 고로 기반 상용화 슈퍼콜스50, 저품위광을 이용한 수소 DRI 프로세스 제조 기술 개발, 대형 전기로 개발, 그린 수소 대량 생산 기술 및 공급 체계 확보, 또 CCUS 기술 개발 적용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에만 5조엔, 연구 개발비에 5천억 엔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탄소 저감 철강 제품을 시장 형성하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이미 그린 구매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기관은 친환경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수소환원을 통해서 그린 스틸이 생산되게 되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구매해야만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정부 주도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기술 투자에 나서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본은 탈탄소를 위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형국이고 EU는 뛰어가다가 지금 좀 주춤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스웨덴을 비롯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은요, 고순도 펠렛을 샤프트로라는 곳에서 환원시키는 기술이에요. 이런 고순도 펠렛은 전 세계 철광석 물동량의 약 3%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방식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고로 소결용 분광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파이넥스 기술이 있는데요. 파이넥스 기반의 유동환원 기술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분광을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과 활용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넥스에서는 이미 25%의 수소가 포함된 가스를 이용해서 환원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파이넥스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완성시킬 예정인데요. 결국 한국이 출발은 늦었지만 이 기술을 빠르게 완성시키면 전 세계 친환경 철강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가진 특별한 경쟁력이나 강점은 뭐가 될까요? 파이넥스 기술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1호기 50만 톤, 2호기 150만 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호기가 200만 톤까지 크기를 키워왔어요. 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국내 회사와 함께 15년 정도 연구개발을 수행했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재선 공정 기술 개발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 예가 없어요. 스웨덴의 하이브리트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연간 생산량이 8,000톤에 불과합니다. 하이브리트가 지금 연간 130만 톤을 생산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기술 혁신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기술 혁신은 지금 정말 빠르게 되는 것 같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도 무척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적 지원 방안들이 현재 있나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K-스틸 특별법, 즉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을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주시고 여당과 야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주셨어요. K-스틸 특별법은 철강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부, 기재부 등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총 사업비 8,146억 원, 그중에서 국비 3,088억 원 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되어서 기술 개발이 정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소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떠한 지원들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철강 산업은 미국의 수출 규제, 해외 저가 철강제의 유입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철강 업체들이 국가의 공동 목표 달성에 같이 힘을 보태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 4기 진입을 위해서 2024년 1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 배출 허용 총량, 유무상 할당 비율 등을 포함한 상세 할당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철강 산업만큼은 무상 할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통한 구조적 조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처럼 수소환원 제철을 통해 철강을 생산하면 정부의 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그린스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수소 인프라 구축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에서 실제 요구되는 전력량보다 더 많은 수준의 전력 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잉여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철강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 값싼 수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준호 교수님과 함께 철강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탈탄소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미래까지 차근히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철강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을 위해서 기술 혁신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까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준호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